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가 30년 헤맨 게 결국 미국과 유럽이 30년 헤맨 거랑 딱 똑같이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조지 프리드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o I want to begin with two dates that are crucial in understanding this moment. One is 1992. Three things happened in 1992.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the signing of the Maastricht Treaty, the implementation of the Maastricht Treaty, and the emergenc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only global power.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마스트리트 조약이 뭐냐면은 1992년에 EC를 구성하고 있던 12개 나라가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유럽의 통합을 좀 더 강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유럽을 연방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1992년에 그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he Mother of All Treaties라고 불러요. 모든 다른 조약의 어머니 조약. 왜 그러냐면은 이것에 바탕을 해서 EU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U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얘기가 진짜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조지 프리드만이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member that until 1992, there was a Cold War. It did not always look like the United States would win. The United States is obsessed with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is obsessed with the United States. With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it was like if you've ever seen tug of war and somebody cuts the rope. The United States was completely off balance. It did not know how to respond. It still does not know how to respond. 네, 다시 말하자면 동국권과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세계 시스템 구도, 미국의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 관해서 방향 상실 상태에 미국을 빠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헤맨 겁니다. 방향 감각 상실이죠. 예, 그 틈을 타서 글로벌리스트들, 예, 이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못하면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딥스란 용어 안 씁니다. 반면에 글로벌리스트들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킨다. 둘째, 국제기구 관료 조직을 내세워서 주물럭거리면서 뒤에서 이게 자기들이 줄을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도모한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돈 벌려는 관점을 가진다. 근데 이런 입장에 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띄우려니까 세계는 동질적이다. 상하이든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이든 그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이나 하는 일이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하이테크 그 근무자 혹은 뉴욕에 있는 돈 다루는 사람하고 뭐 같은 거다. 그래서 세계는 다 동질적이 됐다. 그래서 World is flat 이라는 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고요. 앞으로 인간한테 뭐 특별히 극적인 거 안 생겨. 이젠 다 그냥 부비 하면서 서로 많이 안 다치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국면은 이제 수천 년의 이런 국면은 끝난 거야. 그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The End of History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의 본질적 특징은 결국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죠. 이 흉측한 전체주의 찌끄러기들, 이 흉측한 토탈리타리안 레프트오버들을 세계 경제 주요 이해 당사자님들입니다. 이해관계가 크시기 때문에 저절로 착해지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대량 학살, 연쇄살인 그런 그 흉악범들도 덩치가 크고 돈이 많으면 착한 사람이거나 혹은 조만간에 착해질 사람이다. 이게 결국은 글로벌리즘의 핵심 명제예요. 흉악한 명제죠. 이게 결국 우리를 30년을 지배를 해왔고 그것의 한국 버전이 바로 종중, 종북, 친중, 친북입니다. 대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대세에 적응을 하면 돈도 만지고 출세도 하고 직장도 편안합니다. 대세에 적응을 못하면은 시대착오적, 수구 꼴통, 극우 전쟁광이 되는 거겠죠. 네, 백모처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30년 살았습니다. 인생 잘 살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를 아주 잘 만난 인물이에요. 그 인물과 시대가 잘 만났어요. 그 운명적인 매칭이죠. 예. 그러니까 시대를 만나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대를 만나도 그게 그 시대인지 모르는 사람이 99.9%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매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감을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못 볼까만 울부짖었지, 아,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진실을 못 보는구나. 그것까지 뚫어봐야 그 다음에 보다 효과적으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시대를 못 읽었다고. 이 양반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이고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운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의 아마 앞으로 호를 지으면 운 또 운, 윤석열.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한자로 쓰면 운 쓰고 길도자 쓰고 운, 운도운 하고 읽을 땐 운 또 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시대에 맞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좋고요. 그 시대가 뭐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30년 동안 가려져 있었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가 운이냐? 유럽과 미국이 30년 동안 헤매던 상태를 벗어난 거죠.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을 유럽과 미국이 이제 떨쳐냈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슈퍼 깡패로 인식을 했죠. 특히 중국을 엄청 심각한 체제 경쟁자, 시스테믹 컴패러터라고 부릅니다. 그걸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거덜납니다. 쉽게 안 끝납니다. 러시아 거덜나고 백개질 때까지 저거 그냥 되는 겁니다. 중국은 여러 조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제압 순치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이 스스로 또 잘 알아서 망해주고 있죠.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을 억눌렀던 미국, 유럽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 끝난 겁니다. 이제.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지배해왔던 그 친중 친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4월에서 6월에 이루어졌던 국제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82%가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마 지금 조사하면 제가 보기엔 99.9% 싫어한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기 때문에 친중 좌빨이 끝난 거예요. 이 자들은 20대 때 1990년대에는 평양 간첩 면허를 들고 설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평양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눈치를 딱 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베이징 간첩 면허를 땄어요. 그러니까 종북이 종중으로 바뀐 거죠. 이거 좀 덜 가는 척하고 종중 칼날을 강하게 띄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이석기예요. 남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종중으로 그때 이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첩 면허를 양쪽에 갖고 있는 거죠. 이제 평양 간첩 면허, 그 다음에 베이징 간첩 면허. 지금 이제 미국 간첩 면허 따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간첩 면허를 따고 싶다라는 욕망이 드러나는 사건이 이제 그 윤석열 모함해가지고 고자질한 사건. 제가 감히 뭐 미국 국회를 두고 뭐라고 욕을 했고 저기 바이든 보고 뭐 욕을 했어요. 제가 욕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 미국 간첩될 수 있어요. 저 간첩시켜주세요. 저한테는 MBC 보도가 그렇게 들리던데. 뭐 죄송합니다. 기자 정신에 투철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분을 제가 이렇게 곡해하는지 모르는데 뭐 곡해가 그렇게 억울하시면 출연 신청하세요. 제가 여기 모셔놓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그러니까 그게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 어딘가 아무튼 그런 부류의 무슨 사고방식 아닌가. 저 미국에 충성하거든요. 저 미국에 충성하거든요. 얼마든지 고자질하고 여기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 간첩 충원을 안 하거든. 그 인생 꼬인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쟤들은 딱 앞길이 막혀 있는 애들이요. 미국에 간첩 충원을 안 해요, 미국은. 그렇게 쉽게 안 하고요. 그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시험도 엄청 봐야 될 거고. 네, 참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운이죠.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을 억눌렀던 미국, 유럽의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 끝났다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운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시진핑 협박했잖아요. 이거 제 화법으로 말하면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진핑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 그 네 작품인지 세상이 다 알아. 네가 북한 움직이는 거 다 알아. 너 조심해라. 형이 말할 때 잘 들어. 제 화법으로는 그렇게 들려요, 이 말.
평화와 안정을 제가 좀 너무 좀 사람이 험하게 살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 말하자면 그 언어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리프로세싱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어화법으로 보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예, 저기 뭐야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핵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그 보복 응징해야 된다. 이 말은 제어화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은아, 너 핵 쏴고 싶냐? 김정은은 핵을 쏘는 거나 핵을 까는 게 아니라 핵을 싸는 겁니다. 네. 근데 네 맘대로 못 쏴. 그거 저 진핑이 거야. 핵 쏴려면 진핑이 허가 맡아야지. 그런데 그거 진핑이가 허가하는 건지 세상이 다 알거든. 그러니까 네가 핵을 쏴면 세상은 진핑이가 핵을 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평양은 물론 베이징도 먼지가 되지. 그러니까 진핑이가 너한테 핵 쏴게 쉽게 결정해 줄 것 같냐? 북핵이 중핵인데? 너 핵 못 쏴. 너 괜히 그 핵 가지고 싼다 그렇게 협박하지 마. 너 그런데 저기 동이나 싸고 사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핵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는 아니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북이 여기 이제 시청자님들 그 북이 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공포에선 벗어나세요. 북이 핵을 사용할 공포가 아니라 진핑이가 핵을 혹시 쓸까를 걱정하세요. 북핵이 중핵이에요. 그래서 야 진핑이가 핵 쓸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뭐냐면 진핑이가 그러니까 북이 핵을 까도 미국이나 한국은 또 자유세계는 저건 진핑이가 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야, 진핑이가 제3차 대전을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 그게 북이 던졌던 진핑이가 던졌던 핵을 던지면 이건 제3차 대전이에요. 온 인류한테 핵폭탄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하나만 작살나는 거 아니죠. 중국 연안지대 전체 작살내죠. 평양은 그냥 작살내죠. 먼저 되는 거죠. 중국은 경제 고립으로 최소한 5억 명 이상 굶어 죽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저기 뭐 피터 자이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좀 경망스러운 농담으로 말했지만, 북이 핵을 까는 거를 절대로 이렇게 쉽게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핵이 중핵이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하고 본다면은 이거는 중국과의 게임이지 북한과의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야, 너희 우리랑 붙었을 때 핵 까지 않으면 못 이겨. 우리보다 더 작살나. 너희 그 비핵 탄도미사일 우리한테 던져도 우리 비핵 탄도미사일 우리는 너희 거 막아. MD가 있어서. 근데 너희는 우리 거 못 막잖아. 우리는 너희 걸 막아. MD가 있어서. 근데 너희는 우리를 못 막아. 이 얘기거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진피가 함부로 핵을 못 간다라고 생각해서 탱자탱자 할 일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중국 연안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진핑이랑 같이 죽어버리겠다. 이 각오로 중국이 핵을 까지 않는 한 사실상 패배 혹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좋아 공멸이지 중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죠. 중국엔 MD가 없잖아요. 또 한국은 몇 년만 지나면 전 국토가 MD화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필사즉생, 즉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있다 이거죠. 한국인의 살 길은 바로 중국이 핵을 까면 세계대전이 될 정도로 살벌한 군사력, 또한 중국이 핵을 까지 않으면 광동에서 다이랜에 이르는 해안지대 전체가 아작나는 살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겁니다. 네. 자, 한국의 군사력이 세질수록 중국이 전체, 인류 전체가 북핵, 중핵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전체를 다 걸어놔야지. 무슨 얘기냐? 한국의 군사력이 세지면
중국은 핵을 못 가는 한 한국을 못 건드려요. 한국의 군사력이 세지면 핵을 까게 되면 여기가 반발이 그만큼 셀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여기도 핵 얻어 맞아가면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중국 다 자장내니까 세계대전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도발을 안 해야지. 핵을 안 까는 도발을 했다가는 한국에 쥐어 터져가지고 반병신되고, 핵을 까는 도발을 했다가는 쟤들이 핵으로 맞으면서 충돌을 세계대전화 시키니까 골로 가는 거고, 그 상태가 되면 중국이 도발을 못하는 게 이게 그 게임이에요. 이게 북핵 중핵 반점의 비밀입니다. 예, 북핵 중핵 반점의 그 지저분한 그 주방에 들어가면 딱 이 비밀이 그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자주국방의 제2원칙입니다. 이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평화의 계기와 조건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정도 힘을 우리가 갖춘다. 이게 자주국방 제2원칙인데, 이 제2원칙은 절대로 공직에 계신 분은 말로 꺼내면 안 돼요. 백모는 괜찮아.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전쟁광 취급받는 거야. 오해받아. 대통령도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요번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1원칙만 얘기하면 돼요. 뭐냐? 북이 도발하면 핵무소화하지 말고 응징한다. 예, 그 제1원칙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핵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나라, 오히려 중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나라, 이런 국방력을 무섭게 축적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사건을 치려면 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핵을 쓰는 순간 세계대전 되고 중국은 멸종해버려. 아무리 전술핵 써도 한국이 강하니까 핵 맞고 가만 안 있는다고. 아작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중국이 핵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나라 정도의 국방력을 가져간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쓸모가 많죠.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을 어깨로 툭 밀어버리고서 명분 걸어가지고 자유화시키는 거지. 자, 오늘 요약입니다. 첫째, 북핵은 중핵이다. 북핵 중핵 반점. 둘째, 북이 핵을 쏴면 중국이 핵을 쏴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으로 보낼 수 있다. 보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인류와 세계를 인질로 잡는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핵을 까면, 그게 북이 까면 우리는 그 세계대전화 하겠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겠다. 핵으로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 이 정도 무기 쌓아놓고. 또 넷째, 따라서 중국이 핵을 까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 함부로 중국이 들이댔다가는 치명상을 입는 그러한 국방력을 갖추겠다. 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